미국이 중동의 늪에 빠졌다. 미국의 패권이 저물고 있다. 익숙하죠? 뉴스만 틀면 쏟아지는 이 뻔한 호들갑,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건 질질 끄는 전쟁이 아니에요. 파나마 운하에서 베네수엘라 유전, 그린란드 북극 항로까지 서울에서 부산의 수십 배가 넘는 거리를 가로지르며 지구의 핵심 목줄을 하나하나 틀어쥐고 있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교살 작전이죠. 그 조임줄의 정중앙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려 있습니다. 총 대신 장부를 쥔 군대, 이란 경제의 절반을 삼키고도 모자라 밀수와 무기 거래로 중동 전역에 지하 제국을 세운 군복 입은 재벌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한 카르텔이 왜 지금 안팎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을까요? 2026년 봄 현재 봉쇄망이 목을 죄면서 물가는 68%까지 폭등했고 공무원 월급마저 증발했습니다. 군부는 대통령의 휴전 서류를 찢어버렸고 거리에선 시민들이 무기고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이 아닌 달러가 숨통을 끊는 글로벌 마진콜,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하나 못 잡아서 폭격만 질질 끌고 있다. 솔직히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뉴스의 전문가들도 매일같이 이 프레임을 밀어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댓글창만 봐도 미국도 이제 끝물이다, 다극화 시대 왔다, 이런 반응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 아닙니까? 중국몽 팔아먹는 쪽에서 10년째 우려먹는 떡밥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시선을 전쟁터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서로 한 번만 돌려보겠습니다.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가 이란 상공을 이탈하면 곧바로 다른 편대가 교대 투입됩니다. 24시간 무한 로테이션이에요. 단 한순간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폭격이 단 한 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건 이란 군부 역시 단 한 시간도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밀수선은 항구를 못 떠나고 무기 거래 루트는 끊기고 달러 세탁 창구는 전부 셧다운됩니다. 페르시아만 일대의 이란 해군 기지는 사실상 봉인된 상태예요. 하늘도 바다도 전부 막혀버린 겁니다.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이란의 지하 경제 통장에서 잔고를 깎아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작전에 미국이 쏟아붓는 비용은 대체 얼마나 될까요? 하루 전쟁 비용이 한화로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친 짓 아니냐고요? 바로 여기에 미국의 냉혹한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장악한 지하 경제의 규모는 연간 수백억 달러, 한화로 따지면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석유 밀수만 해도 하루에 수십만 배럴이 중국행 유조선에 실려 나가고 있었어요. 중국이 이 싼 기름을 얼마나 빨아먹었는지는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마약 밀매, 무기 중개, 환치기까지 더하면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이 돈줄을 하루라도 빨리 말리면 혁명수비대는 병사들 월급도 못 주고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같은 대리 민병대에 보낼 무기 값도 못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폭격에 드는 비용보다 적이 흘리는 피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미국 입장에선 전쟁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이득인 구조예요. 마치 체력이 10배인 복서가 링 위에서 상대의 주머니를 털면서 라운드를 질질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먼저 쓰러지거나 세컨드가 타오를 던지거나 어느 쪽이든 결말은 정해져 있죠. 이건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한 푼도 못 벌게 틀어막고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버티는 달러 패권국만 할 수 있는 가장 차갑고 잔인한 고사 작전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왜 이란 하나 파산시키는데 이렇게 거대한 판을 벌이고 있을까요? 이란 뒤에 진짜 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혼자였으면 미국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란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떡하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셋은 그냥 사이가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완벽한 분업 구조로 돌아가는 반미 카르텔이에요. 중국은 이란에 밀수 원유를 사주는 최대 고객입니다. 국제 제재를 비웃으며 수십만 배럴의 싼 기름을 빨아들이고 대신 달러를 우회하는 위안화 결제망으로 이란의 외화 창구 역할을 해왔어요. 러시아는 군사기술을 넘기고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이라는 방패를 대줬죠. 그리고 이란은 이 돈과 무기로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같은 민병대를 먹여 살리며 중동 전역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로의 돈줄과 총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인 거예요.
미국이 노리는 건 바로 이 톱니바퀴 자체입니다. 이란만 두들겨 패서는 카르텔이 안 죽어요. 중국이 돈을 대고 러시아가 엄호하는 한 이란은 계속 재생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지도를 전 세계로 넓혀서 이 카르텔의 보급선 자체를 끊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타겟은 파나마 운하였어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이 수로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5%가 통과하는 글로벌 물류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운하의 양쪽 항구를 홍콩 기반의 허치스낭만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중국 자본이 미국 코앞의 전략 요충지까지 손을 뻗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맹렬한 압박을 가하자 허치스는 2025년 미국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을 합의했고 파나마 대법원은 아예 양허 계약을 위헌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가 입구부터 뜯겨 나간 거예요.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이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에 저가 원유를 공급하는 핵심 파이프라인이었어요. 베네수엘라 원유가 막히면 중국은 이란산 밀수유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란의 밀수 루트마저 폭격으로 봉쇄된 상태니까 에너지 수급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린란드예요. 덴마크령인 이 거대한 섬은 면적이 제주도의 1000배가 넘습니다. 트럼프가 집요하게 매입을 들먹이는 이유는 땅 속에 묻힌 막대한 희토류 때문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가공의 6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린란드는 이 독점을 깨부술 거의 유일한 대한 광산입니다. 중국의 지갑이 마르면 이란의 금고가 텅 빕니다. 미국은 이란만 치는 게 아니라 이란을 먹여 살리는 생태계 전체를 도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미국의 24시간 로테이션 폭격과 글로벌 봉쇄에 숨이 막혀오던 이란 군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인질로 잡는 해적질이었어요. 예멘의 후티 반군을 앞세워 홍해를 지나는 국제 상선에 미사일과 드론을 무차별로 퍼부은 겁니다.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12%가 통과하는 동맥이에요. 연간 통행 선박만 수만 척에 달하죠. 이걸 통째로 마비시키면 글로벌 물류 비용이 폭등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가 덩달아 뛰면서 백악관이 압박을 받을 거라는 게 이란의 계산이었습니다. 물가 올려서 미국 여론 뒤집고 휴전, 구걸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마치 편의점에서 인질극 벌이면서 경찰에게 헬기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얄팍한 셈법이었습니다. 실제로 홍해가 불바다가 되자 컨테이너 운임은 단숨에 서너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아시아발 유럽행 화물선들은 수에즈 대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야 했어요. 항해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의 수십 배만큼 늘어나니 연료비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치솟고 납기는 엉망이 됐어요. 유럽의 자동차 공장에서는 아시아산 부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생산 라인이 통째로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유럽 수출용 컨테이너 운임이 두세 배로 뛰면서 수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됐죠. 글로벌 공급망이 말 그대로 두 동강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란이 치명적으로 놓친 게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셰일 혁명을 거치며 에너지 순수출국이 된 상태였어요. 수출 물량 상당 부분이 태평양 루트를 타기 때문에 수에즈가 막혀도 본토 경제에 대한 타격은 제한적이었죠. 물류비가 좀 오른다고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겠습니까? 진짜 피해는 완전히 엉뚱한 곳에서 터졌어요. 수에즈 운하 통행료로 국가 살림의 상당 부분을 채우던 이집트가 수익의 60%를 한순간에 날려먹었습니다. 홍해 항구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사우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중개 무역으로 먹고 사는 걸프 국가들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이란이 미국을 향해 쏜 총알이 고스란히 아랍 형제들의 지갑에 박혀버린 겁니다. 거기다 중국마저 유럽행 물류 비용 폭등으로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으니 이라는 적도 아군도 전부 피해를 입힌 꼴이에요. 미국을 굴복시키기는커녕 중립국과 동맹 전부를 적으로 돌려버린 역대급 자충수. 그 피해가 가장 집중된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국가 수입의 핵심 기둥이에요. 그런데 후티의 홍해 적질로 운하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통행료 수익의 60%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크냐면 이집트 정부가 공무원 월급을 주고 밀 보조금을 유지하고 발전소를 돌리는 데 쓰는 핵심 재원이에요.
나일강 유역의 농업과 함께 이집트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축 중 하나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그 돈줄이 끊기자 벌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 대 정전, 블랙아웃입니다. 냉장고가 멈추면서 음식이 썩고 병원에서는 의료 장비가 꺼지고 신호등이 나가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구 1억이 넘는 나라가 문자 그대로 마비됐어요. 이집트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히 이란과 후티를 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홍해연안의 항구들은 사우디 원유 수출의 주요 통로인데 후티의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에 유조선을 보낼 선사가 없거든요.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사실상 홍해 루트가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 바다가 이란의 꼭두각시한테 점령당한 셈이에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사우디 비전 2030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거대한 경제 다각화 프로젝트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세자의 체면이 구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체가 위협받는 거예요. 결국 이집트와 사우디 모두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두 나라가 미국에게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혁명 수비대를 뿌리째 뽑기 전에는 절대 폭격을 멈추지 마라. 중립을 지키던 아랍 맹주들이 하룻밤 사이에 살벌한 전쟁 로비스트로 돌변한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이슬람 형제에게 손대지 말라며 미국을 비난하던 바로 그 나라들이 이제는 더 세게 때려라로 완전히 입장을 뒤집었어요. 100% 자업자득 이란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같은 걸프 소국들까지 가세하면서 중동 전체의 여론 지형이 뒤집혔습니다. 이란의 홍해 도발 한 방이 수십 년간 쌓아온 아랍권 내 동정론을 깡그리 날려버린 거예요. 밖에서는 미국의 마진콜이, 옆에서는 분노한 이웃 국가들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드는 이 압력 속에서 그래서 혁명 수비대는 왜 항복하지 않는 걸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돈 때문이에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란 GDP의 절반 가까이를 장악한 초거대 독점 기업이에요. 석유화학, 건설, 통신, 금융, 부동산, 자동차, 심지어 유통업까지 손대지 않은 산업이 없어요. 이란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전부 혁명 수비대의 자회사이거나 그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 기업이 좀 성장하면 협박해서 빼앗거나 아예 혁명 수비대 산하기업이 복사판을 만들어서 시장을 통째로 삼켜버리죠. 이게 군대입니까? 조폭입니까? 한국으로 치면 재벌그룹이 군대를 거느리고 정부 위에 군림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군복 입은 재벌의 수익 구조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국경 너머로는 석유 밀수, 마약 밀매, 무기 중개라는 삼각 수입원이 있었어요. 특히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석유 밀수가 핵심이었는데 이 돈으로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같은 프록시 민병대를 먹여 살리고 이란 내부의 충성파에게 뇌물을 뿌리는 구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축복 아래 군대가 기업을 하고 기업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운영하고 테러 조직이 중동의 불안정을 유지해서 이란의 협상력을 높이는 완벽한 악순환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경제교살이 이 돈의 파이프라인을 정확히 끊어놓았습니다. 밀수 루트가 차단되고 해외 자산이 동결되면서 혁명 수비대의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오히려 폭증했다는 겁니다. 전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고는 순식간에 탕진됐어요. 그 결과가 뭐냐? 이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68%까지 치솟은 겁니다. 100원짜리 빵이 168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서민들은 고기는 꿈도 못 꾸고 달걀 한 판 사는데 월급의 상당 부분을 써야 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계속 밀리고 교사와 의사는 퇴직하거나 해외로 도망치고 있어요. 국가 경제가 문자 그대로 셧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모든 비리와 독점 구조가 낱낱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전쟁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라는 주식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이사회가 회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꼴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행정부의 대통령이 깜짝 반기를 들었습니다. 휴전을 꺼낸 겁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통째로 파산한다. 제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자.
68% 물가 폭등에 공무원 월급까지 끊긴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판단이었죠. 그런데 이 제안을 들은 혁명수비대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총구를 겨눈 겁니다. 대통령의 휴전 결제 서류를 문자 그대로 찢어버리고 행정부의 외교 채널을 전부 차단해버렸어요. 외교부 장관이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다는 첩보가 돌자 관련자를 즉각 연행하기까지 했습니다. 협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부 쿠데타가 아닙니다. 기업 용어로 바꿔보면 상황이 훨씬 선명해져요. 상장 폐지 직전의 회사에서 실세 대주주인 혁명수비대가 바지 사장인 대통령의 결재권을 박탈하고 금고에 남은 마지막 현금마저 들고 튀려는 최악의 적대적 인수합병이자 횡령극입니다. 대통령은 이란 헌법상 행정수반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가 쥐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바지 사장 노릇이라도 시켜줬는데 위기 앞에서 그 최소한의 체면마저 짓밟아버린 겁니다. 이란이라는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왜 혁명수비대는 휴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 그동안 전시비상이라는 명목으로 덮어왔던 천문학적 횡령과 국고탕진의 실체가 전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이들에게 범죄를 숨기는 커튼이었던 겁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국민의 분노는 외부의 적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 모든 화살이 자기들에게 날아오니까요. 나라 전체를 볼모로 자기 목숨을 연장하는 구조인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 핵을 놓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란 군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와 이란 정규군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터져 나왔어요. 정규군 장교들 중 일부는 이건 혁명수비대의 사적 전쟁이지 이란 국가의 전쟁이 아니다 라는 불만을 공공연히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규군은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데 전쟁의 과실은 혁명수비대가 독식하는 구조에 분노한 거죠. 나라를 지키라고 만든 군대가 오히려 나라를 잡아먹고 있으니 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지들끼리의 처절한 밥그릇 싸움 속에서 이 기형적인 독재의 체제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군부가 지들끼리 싸우는 동안 거리에서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68% 물가에 짓눌린 이란 시민들이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과거에도 이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2022년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히잡 시위 때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는 젊은이들의 함성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혁명수비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탄총과 실탄을 시위대에 퍼부으며 수백 명을 학살했어요. 의도적으로 눈을 조준해서 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시위는 진압됐고 세계의 비난은 무시됐고 혁명수비대의 폭력 독점은 유지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민들이 맨손이 아니에요. 각지의 군부대 무기고가 털리기 시작한 겁니다.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사이의 균열을 시민들이 정확히 파고든 거예요. 정규군 일부가 무기고 경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의도적이었는지 전력 부족 때문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손에 소총과 탄약이 쥐어졌어요. 과거 산탄총 앞에서 돌멩이를 던지던 그 시민들이 이제는 혁명수비대 검문소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실질적인 내전 상태에 돌입한 겁니다.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 독재체제의 생존 공식은 딱 하나, 폭력의 독점이거든요. 국가만 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시민이 분노해도 체제는 버팁니다. 그런데 그 독점이 깨져버렸어요. 시민에게 총이 넘어간 순간 독재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1989년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이 군대의 이탈과 시민 무장으로 열흘 만에 무너졌고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는 시민군에 쫓기다 하수구에서 끌려나와 처형당했습니다. 폭력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 곧 체제 붕괴의 카운트다운 시작이에요. 이란 전역에서 산발적 무장 충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테헤란 외곽의 산업 도시들, 쿠르드족이 밀집한 서부 지역, 아랍계 주민이 많은 남서부 후제스탄주까지 저항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시민들이 혁명수비대 초소를 점거하는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시위 진압에 병력을 분산해야 하는데 미국의 폭격 때문에 전선에서 병력을 뺄 수도 없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졌어요. 밖에서는 미사일이 날아오고 안에서는 총성이 울리는 양면 전쟁의 지옥. 그리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이란 정권이 보여주는 행태는 정말이지 역겹습니다. 자국민의 인터넷을 차단하고 눈과 귀를 완전히 틀어막아 놓고서 정작 고위 관료들은 VPN을 통해 서방 외신에 접속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무고한 이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동정을 구걸하면서 실제로 시민을 죽이고 있는 건 자기들이에요. 밖으로는 민주주의 투사 행세, 안에서는 학살자. 인터넷이 살아있으면 진실이 드러나니까 꺼버린 겁니다. 이 이중성이야말로 이 정권의 민낯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만리방화벽 뒤에서 하는 짓과 판박이 아닙니까? 자,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파나마에서 그린란드까지 지구 반바퀴를 감싸는 경제 봉쇄망을 구축했어요. 이란의 밀수 자금줄을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하나하나 끊어낸 겁니다. 궁지에 몰린 이란은 홍해를 인질로 잡는 자충수를 둬서 이집트와 사우디의 지갑을 박살냈고 중립을 지키던 아랍 형제들마저 적으로 돌렸습니다. 외부의 봉쇄와 주변국의 분노가 동시에 조여들자 혁명수비대는 대통령의 휴전 시도를 짓밟고 국가를 인질로 잡았어요. 그리고 68% 물가에 폭발한 시민들이 무기고를 털면서 폭력의 독점이라는 독재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파나마에서 시작된 경제봉쇄가 테헤란 거리의 총성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 하나의 거대한 인과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한 중동의 국지전이 아닙니다.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이념의 탈을 쓴 독점 카르텔이 어떻게 파산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예요. 혁명수비대라는 군복 입은 재벌은 자기가 삼킨 나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미국의 달러가 목줄을 죄고 안에서 자기 국민의 총구가 겨누는 이 최종 마진콜 앞에서 이란 정권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된 거예요. 자본주의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이념으로 포장한 독재는 결국 자기 부패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미국은 끝났다. 다극화 시대다. 이란을 후원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10년째 팔아먹던 이 내러티브. 지금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달러 패권은 건재하고 무너지는 건 그 달러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독재축입니다. 글로벌 독재축이 붕괴하는 이 순간 대한민국은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